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7월 10일 시간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10시 5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덥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부터 말씀드리고 여러분께 또 시원한 커피도 보내드려야죠. 정답은 갭이었습니다. 갭 투자. 특히 전세값을 끼고 집을 사시는 분들 적지 않죠. 최근에 마용성에서 거래되는 거래 가운데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이런 갭 투자였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전세 대출까지도 DSR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7198님 갭 투자요. 저희 집 빼고 다 올랐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5220님 진행자님의 경제 지식과 갭을 느낍니다라고.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비슷합니다. 저도 매일매일 배워갑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0419님은 갭 투자 정답 맞춰주셨고요. 투자에는 실력도 운도 따라주지 않네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셨는데요. 사실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운이 많이 좌우합니다. 특히 주식 투자는요. 거의 미식주구처럼 그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거의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운이 많이 좌우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한두 번 할 땐 그런데요. 이거를 100번, 1000번 반복하다 보면 실력이 훨씬 더 영향을 미치는 그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확률적인 힘인 거고요. 투자도 그래서 실력을 같이 키워나갈 필요가 그래서 있는 거죠. 이거 아까 읽어드렸어야 되는데 이재영 님이 9090번 9090 9090번 버스 타는데요. 기사님도 성공예감 들으시네요. 반가워서 인사합니다. 9090번 버스 타고 계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손은 들어주세요. 마음속으로. 옆에 사람 이렇게 살짝 눈치 보시고 듣고 있나? 훌륭한 버스인데요. 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도 커피 쿠폰을 특히 이번 주에 많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157, 0.74%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0.66% 오른 795. 코스닥은 이제 800선을 바라보고 있고 코스피는 거의 3200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냥 강보합 정도고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비롯해서 제약 바이오주가 많이 오르네요. 밤사이에 미국장에서도 제약주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그 영향이 같이 이어지는 걸로 풀이되고요. 하이닉스는 2%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히 크게 떨어지는 종목은 시총 상위 중에서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은행 지주사들이 오늘 1, 2% 정도 조정. 이 정도면 조정인 걸로 보이고요. 일부 화학주도 좀 반등을 하는 게 나타나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은 1372원, 1373원, 1370원대 초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엄청 덥죠. 서울이 37도. 와, 문 열고 나가면 할 정도로 갑자기 입안으로 열기가 들어오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아직 복날도 안 지났답니다. 제대로 된 삼복더위도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지금 에어컨이 있어도 잠깐 밖에 나갈 때 이렇게 힘든데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선풍기도 없던 시절은 어떻게 이 무더위를 이겨냈을까요? 그 지혜를 한번 배워볼까요? 조선시대의 여름으로 가보시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은 여름 좋아하세요? 아니요. 0.1초 만에 답이 나왔네요.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당연히 더위를 피할 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 기상 관측 장비도 거의 없었을 거고요. 지금은 오늘이 서울이 37도네, 대구가 32도네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 조선시대에는 이 여름 무더위를 어떻게 관측했을까요? 사실 관상감이 있어서 여러 가지 기후에 대한 것은 기록을 합니다만 관상감. 예. 근데 이거는 비가 많이 오면 얼마인지 잴 수가 있고 막 이제 덜 추우면 이제 얼음 두께가 얼마인지 이렇게 잴 수 있지만 더위는 상대적으로 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더위를 측정할 수 있는 게 바로 보통 사람들의 일기와 편지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한번 예전에 옛날 사람들이 보낸 편지를 쫙 봤거든요. 저 13세기에 쓰여진 편지에
올해 같은 더위는 진짜 없다. 그다음에 15세기 보낸 편지를 보니까 이런 더위는 세상 처음이다. 또 16세기 보낸 편지는 정말 찌는 듯이 더운데 이렇게 더운 건 처음이다라고 해서 매년 더위는 갱신되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당시에는 그냥 체감한 거. 예. 그래도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이 남긴 난중일기에는 올해 이 더위는 쇠도 녹일 것 같다. 그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해에 한 번씩 더위를 견뎌왔으나 올해에는 견뎌내기 너무 어렵네. 이거는 정약용이 남긴 시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언제나 더위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때 편지에도 나와 있어요. 너무 더워서 짜증이 난다. 어떻게 보면 되게 주관적인 기록으로 그렇습니다. 읽어볼 수 있는 거네요. 좀 전에 그렇습니다. 박미영 님이 조선시대 여름 평균 기온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물어보셨는데 계측하기는 힘들었고. 그 생태학적인 연구가 좀 있어서요. 예. 또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개간이 덜한데요. 늪지대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숙종 시기에는 간빙기라고 해서 거의 전 지구적으로 약간 그 기온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기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사람들은 여름이면 더워했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사람들도 해마다 올해가 더 더운 것 같아. 예. 뭐 내가 네. 살아서 이런 더위는 처음이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거. 예. 근데 요즘에 보면 사흘 전쯤이었나요? 한낮에 엄청 덥다가 퇴근 시간에 막 서울에 폭우 내리고 막 이랬거든요. 예. 기상이변이라고도 하고 기후 위기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조선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물론 소나기 오는 거야 언제든지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경인대기근이라고 해서 그 기상 이변으로 굉장히 심각한 가뭄이 전 세계를 뒤덮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뭄이었어요. 예. 가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름이 시원했다기보다는 가뭄 겸 그다음에 기온이 낮아서 곡식이 제대로 익지 않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런 거 말고도 이제 겨울에 겨울에 얼음이 얼지 않는다든가 갑자기 가을에 봄꽃이 핀다든가 그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이거 뭔가 기후가 이상하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에게 여름은 당연히 더워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 기운이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젠가 하면 여름이 좀 덜 덥자 세종 때의 정승인 허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낙 날씨가 더워야지 곡식이 잘 익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름은 더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예, 이상한 기후가 나타나면 걱정을 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더위는 항상 사람들이 싫어했고 옛날 편지에 항상 나온 건 날이 더운데 잘 지내냐 집에 어르신 계시는데 더위 안 먹었냐 그런 거는 항상 안 걱정거리였습니다. 사형육구님이 조선시대에는 더위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물어봐 주셨거든요. 그때도 예, 그냥 더위였어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네. 한글 편지를 보니까 염열 그다음에 그 염증이라고 해서 이게 증자는 이제 찌다 증자거든요. 또 그 찌는 듯한 더위. 염열은 불꽃 더위. 근데 참 신기한 게 한글 편지인데 거기만 한자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용어가 있나 보다. 염열, 염증. 그다음에 이제 아주 고전적으로 그 찜통 같은 더위. 그런 표현도 많이 썼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 불볕 더위 이 예. 표현이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자로 썼을 뿐.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였고 더위는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근데 역시 이게 지금도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돼요. 그렇습니다. 온열 질환도 저희가 어제도 다뤘습니다만 조선시대에도 이 무더위에 나가서 농사 지으려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적으로도 이제 더운데 사람이 일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 당시 여름에 뭔가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하게 하는 거를 중단하거나 공역을 금지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쉬게 했고요. 작업 중단 명령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공역, 예. 나라에서 시키는 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기재부도 그 공공이 발주한 공사 현장은 예, 특정 온도 이상에서는 일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민간 영역에서는 그게 또 잘 안 되니까 이게 더 사실 걱정이고. 지금 또 옛날 농사 짓는 분들을 보시면요. 그 농사 짓는 분들은 꼭두 새벽에 나가서 그때부터 일을 하시고 좀 덜 더울 때. 그렇죠. 그리고 한낮에 1시, 2시나 그럴 때는 낮잠을 주무시거나 쉬십니다.
안 그러면 정말 그쵸, 사람이 그게 맞죠, 죽거든요.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사실 저쪽 그 남유럽 쪽에서 시에스타라고 해서 예. 점심 먹고 한 3시까지 낮잠 자는 거. 낮잠 시간. 예. 근데 그거는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하나의 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심지어 이제 날씨가 더우면 나라에서는 그 죄수들 가운데서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감옥에는 더 더우니까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 감옥에서 사람을 풀어주기도 했다고요? 네, 네. 아, 그, 아니, 그러니까 감옥이 너무 더우니까. 아, 거기 그냥 가둬놓으면 사람 죽는다. 예. 그렇다고 해서 집으로 보내주진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주로 풀어줬고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좀 나와서 그 바람 좀 쐬기도 해주고 그렇게 그 죄수들의 더위 복지도 챙겨줬습니다. 그렇죠. 죽으면 안 되니까 아무리 예. 죄인이라 해도. 정민주님이 어릴 때 시골 할머니 집 마당에서 펌프질한 물로 등목했던 기억이 난다고. 조선 시대에도 그런 식으로 했을까요? 우선 등목 이런 거. 그 당시 피서 방법으로는 이제 그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냇가 같은 데서 이제 탁족 같은 거에서 발을 그 물에 담그고 놓은 게 있었고, 그다음에 세종 때는 좀 더 과감하게 목욕을 하더라고요. 계곡에서. 예, 예. 아니 계곡도 아닙니다. 성균관 앞에 거기 흐르는 냇물에서 목욕을 했는데 그 당시 조선왕조 실록에 쓰면 불관불의, 관도 쓰지 않고 옷도 입지 않았다. 그냥 더우니까 그냥 빨개 벗고 체면이고 뭐 없이. 예, 양반입니다만. 예. 오죽 더웠으면. 예,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임금님도 더위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구중궁궐이라도 덥기는 덥습니다. 근데 임금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포라고 예. 하는 것도 있고 그게 한 겹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속에 뭐 또 갖춰 입어야 될 겹겹이 입잖아요. 예. 여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다 벗습니다. 임금님도 예. 벌거벗은 임금님이. 아니 물론 그 단이라고 해서 헛겹 옷은 하나 입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태조가 그 아들 태종 이방원이 너무나도 미울 때 이제 아들이 아빠 보러 갈게요라고 했을 때 그때 거절하는 말이 내가 지금 너무 더워서 옷을 제대로 안 갖춰 입고 있다. 그러니까 오지 마라 하고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 괜히 궁금하지 왜?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나 입고 있다는 걸까요? 임금님이? 그 태종이 얘기한 거에 비하면은 그 단의, 그러니까 한 겹 옷만 입고 있다라는 그냥 얘기였습니다. 하얀 옷만. 속접삼 뭐 비슷한 그런 느낌이겠죠. 실제로 태종도 나중에 이제 자기가 나이 들어서 신하들이 만나러 오는 게 귀찮자 내가 이렇게 더워서 지금 호돈만 하나 입고 있어서 너희들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중궁궐에 그 민소매 하나 입고 앉아 있는 임금님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님도 민소매를 입었을까요? 아무래도 너무 더우면 소매는 좀 짧겠죠. 아예 없진 않고. 반바지 입고 막 이런 건 없었습니까? 사실 그 바지 농민 걷어붙일 거 아니에요? 더우니까. 사실 그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속화 같은 걸 보면요, 날이 더울 땐 그냥 위에 옷 다 벗고 옷도 벗고. 바지만 입거나 그 바지도 짧은 바지만 입거나 그런 경우가 그림으로 남아 있죠. 그래서 양반들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남기진 않았지만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성균관 유생이 홀딱 벗고 이제 그 앞에서 그 강물에서 이제 몇 감는 거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임금님이 구중궁궐에서 뭘 했는지는 우리가 상상만 할 수 있죠. 그래도 임금님이니까 옆에서 뭐 일 도와주는 궁녀들도 많고 예. 신하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예전에 어떤 영화 보면 이게 우리 사극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왕 옆에서 부채질을 해주는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선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하긴 했는데요. 우선 임금님은 이제 행차할 때는 일산이라고 해서 그 빨간색 양산 그거를 쓸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건 양산, 임금님만 파라솔 쓸 수 같은 거. 있습니다. 예예예. 조선 시대 때 해를 가리는 우산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 그 편지 같은 게 보면은 네가 무더위를 무릅쓰고 일산을 쓰고 와줘서 고맙다. 일산이 그 해를 가리는 우산이거든요. 당시에는 양산을 일산이라고 불렀어요. 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임금님도 궁궐에서 더웠던 거는 이 임금님들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네.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효종이
그 쓴 편지에선 여기가 보니까 가마솥 같다. 궁궐인데. 그다음에 이제 명성 황후이가 자기 친척에게 보낸 편지에도 너무너무 덥다. 찌는 것 같이 덥다라고 되는 편지가 나와 있고요. 특히 성종, 그 연산군의 아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위에 약해서 내가 이 더위 먹었다. 그걸 서질이라고 하거든요. 더위 질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나라에 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면 이제 부채질 붙여준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이게 풍족하게 지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임금님도 더웠고 더위 질환을 알았다는 것이죠. 너무 더우면 사람이 퍼지게 되잖아요. 예. 일도 못하고 예.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임금님들도 예외는 아니었고. 예, 그런데 정말 잔인한 것이 예. 임금님 앞에서는 부채질할 수가 없어요. 누가요? 자기가? 신하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 예, 예. 임금님 앞에서는 이제 부채질도 못하고 물론 담배를 옷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부채를 한번 펼쳤다고 그 난리가 난 정도 있습니다. 어디 임금님 앞에서 부채를 펼치느냐? 예. 오, 그래요? 예. 아, 더워 죽겠네. 그게 저쪽 이 정조 8년 때 일입니다만 예. 그 당시에 그 정조가 저쪽 그 사익단에 제사를 지내러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임금님 행차하니까 당연히 이제 호위하는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 총관이었던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얘기에 따르면은 그 당시 부채 그 기록에 따라 좀 다른데 부채를 펼쳐서 해를 가렸다. 뜨거우니까. 아니면 부채질을 했다라는 혐의가 있어서 혐의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이제 무혐의로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발칵 뒤집힙니다. 부채질한 혐의. 예. 부채질 무혐의. 네. 그래서 감히 임금님 앞에서 예. 부채를 펼치고 부채질을 했다. 그런 거예요. 아, 그것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지금 생각하면 군대가 사열에 있는데 손풍기 들고 있으면 조금 보기 안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사단장님 지나가셔서 예. 도열에 있는데 예. 어떤 병사 하나가 선풍기 들고 앉아 있으면 그거는 안 되겠구나. 예. 그런 느낌이었던 거구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문제는 이제 정조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끌시끌해요. 이제 증인들이 막 나온 거예요. 걔가 부채를 해를 가렸습니다. 아닙니다. 누가 일렀구나. 부채질한 걸 봤습니다라고 하는데 정조가 하는 말이 그때 정말 옳은 게 아니 그때 걔가 말을 타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한쪽 손으로는 이제 고삐를 잡고 있고 다른 쪽은 이제 깃대를 쥐고 있을 텐데 어느 손으로 부채를 들었겠느냐. 근데 내 생각에는 부채 안 들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게 아니 부채 좀 들었다고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정조가 하는 말이 맞아요. 그리고 그게 큰 죄도 아닌데 걔는 왜 또 이제 자수를 안 하냐. 그래서 이거 한번 그 조사를 해봐라. 라고 거의 뭐 얘기합니다. 왕건입니까? 기침한 사람 잡아내는 것처럼 부채질한 사람 잡아내려고 그렇게까지. 야. 그렇죠. 그리고 정조는 정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근데 하도 내가 봤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불러와서 전부 이제 그 심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혐의를 받던 이념은 나는 부채 안 가졌다라고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정조가 했던 말이 재밌는 게 부채는 왼손으로 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른손을 편다는 거죠. 그 얘기했던 대로 이제 고삐를 쥐고 있는데 부채를 들 손도 없고 그리고 하나하나 잡아서 이제 그 신문을 하니까 이제 사실은 저 잘 안 봤어요. 사실은 걔가 그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거 제가 못 봤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얘기한 거예요라고 그 고백을 하더랍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별일 아닌데. 그렇죠. 그 부채질한 거 하나 때문에 예. 지금 조정이 난리가 나고. 예. 그래서 결국 무혐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조선왕조 실록에는 굉장히 간략하게 적혀 있는데 그 이성록이나 그쪽에 보면 이제 하나하나 불러다가 이제 너 거짓말했지라고 그렇게 조이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그래요. 아이 그게 뭐 죽을 죄도 아닌데. 그렇죠. 아까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는 왕건이 아니라 궁예라고 김민기님이 바로 잡아주셨고요. 왕건도 옆에 있었으니까요. 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단장 지나가는데 선풍기 들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이것도 이제 시대가 변할 수도 있는 예. 거니까 또.
심지어 어떤 임금은 너무 더워서 청심환까지 먹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정조입니다. 그 정조가 신하들한테는 부채질을 못하게 하고. 예. 그 자기가 근데 그 자기가 더위에 약하다고 그래서 그 더우면은 이 열기가 척추를 따라서 등을 쫙 하고 올라가서 머리까지 올라오더라. 예. 그래서 매일매일 청심환을 먹는다. 라고.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거 약을 먹어도 그냥 그냥 그 급한 불을 겨우 끄는 거고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예. 그렇게 있는 것이 더 좋을 텐데 내가 이 일 저 일 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어서 더 더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청심환 먹으려고요? 그러니까 계속 청심환 사실은 약을 먹는 것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였는데요. 사실 이거보다는 술 담배를 끊고 운동을 하는 게 더 몸 건강에 좋았을 것 같습니다만 또 재미있는 게 정작 그 정조의 행장에 나오면 우리 임금님 너무너무 훌륭하세요라고 돼 있는 그렇게 그 정조를 칭송하는 글에 보면은 아무리 더워도 부채질을 하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는데 네. 이거는 좀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더위에 약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무더위 앞에서 다들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임금님도 그냥 궁에 있기는 힘들었을 거고. 예. 어떻게 좀 임금님은 피서를 갔습니까? 우선 그 별장이 있죠. 그 경회루. 별장. 그 별장이라고 하면 이제 그 더위를 피해서 놀 수 있는 곳이 예. 그 정원, 그 건국구 후원도 있고요. 그 경회루에서 이제 놀면서 할 때도 많고 부영종에 있는 호수에서 낚시를 하면서 놀기도 하고. 그래도 연못이 주변에 있으면 좀 시원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훨씬 시원하죠. 그리고 이제 그래도 가장 스케일이 큰다면 역시 중국의 황제쯤이 되겠습니다. 그 박지원이 쓴 게 열하일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워낙 중국의 수도는 북경, 베이징이에요. 그런데 왜 열하로 가야 됐을까? 북경도 굉장히 북쪽에 있어서 예. 우리만큼 덥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의 황제는 북경조차도 덥다. 그것도 덥다. 그래서 피서산장이라고 아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궁전을 따로 지어요. 그걸 열하에 짓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는 사신들이 이제 북경에 가라니까 황제가 더위를 피해서 열하에 가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열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열하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피서 온 뭐 중국의 황제라든지 예. 이런 그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좀 그렇죠.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임금이 됐든 누가 됐든 더위를 피하고 싶은 거는 다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죠. 사람이니까요. 스케일이 좀 달라질 뿐 더운 건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밖에서 일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인데 또 선비들, 양반들은 앉아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더위에 집중이 됐을까요? 사실 여름에 공부하는 게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더위에는 공부를 좀 쉬기도 했는데 양녕대군은 덥다고 공부 안 하겠다고 했다가 아빠한테 야단 맞았습니다. 이건 뭐 별로 놀랍지도 않고요. 네. 근데 이제 영조 시절 때 이제 일성록에 보면은 세손 당시 그 정조가 이 더운 여름에도 6월이었습니다. 부채질도 부채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영조가 걱정을 해서 부릅니다. 그 선생님들을. 그래서 이 날이 더운데 부채질도 안 한다며. 그래서 진도가 어떻게 나가냐라고 물어보니까 워낙 30줄을 나갔는데 더워서 20줄만 나갑니다. 그 영조가 그걸 듣고 15줄로 줄여라. 그런데 그걸 듣고서도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좀 힘든 것 같다. 복습하는 건 좀 줄여라. 너무 더우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그 정조가 하던 강연 정확히 말하면 이게 그 과외가 하루에 2번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정조가 이 과외를 하면서 읽었던 교재가 제목이 어디서 많이 받아서 봤더니 제가 대학원 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이때 12살이었어요. 12살짜리한테 대학원생 교재를 읽히면서 그래도 너무 더우니까 좀 줄여라라고 하는데 쉬지는 않고 계속 학원 사교육을 시키는 거죠. 근데 당시에 영조가 정조를 보면서 부채질이라도 해라. 아니요, 부채질을 안 하고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예. 부채 하라는 뜻이죠. 아니요, 하지 않고 예. 부채질은 하지 말고 그냥 공부하는 양을 좀 줄여라. 그 정도입니다. 그래요. 어린 세손한테도 부채질은 용인이 안 됐던 거예요? 공부할 때이니까요.
아니 당시에 뭐 당연히 에어컨도 없었을 테니까 안진수님이 에어컨 좀 빵빵하게 켜놓으시지라고 조선시대 에어컨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그때 기댈 거는 부채밖에 없었는데 예. 야 어린 새손도 부채질을 하지 않았다. 야 이게 참 채신을 지키기가 참 힘든 거네요. 그렇죠. 폭군 연산군과 관련된 더위 이야기가 있네요. 아무래도 연산군은 여러모로 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고 네. 정말 자기 본위의 폭군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임금님은 더워도 이제 신하들과 같이 그 경연을 해야 됐습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종 같은 경우에도 물론 너무 더워서 안 한 적도 있긴 하지만 연산군이 더위 때문에 나 오늘 공부 못한다. 그 신하들이 뭐라고 잔소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 이때 연산군이 4년이었거든요. 이때는 그래도 많이 안 망가졌을 때였는데도 그래도 하는 말이 참 밉살스럽습니다. 내 말대로 그 경연을 했다가 내가 만약 더위 때문에 더위 먹고 병이라도 나면 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해도 참 이렇게 밉게 해요. 말만 믿게 했으면 그나마 좀 나았는데. 예, 나중에 목도 날리죠. 근데 이 더위 때문에 연산군마저 지칠 때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예. 아까 우리가 부채 이야기를 했는데 조선시대에는 더위를 피할 수단이 진짜 부채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부채가 그리고 지금은 부채가 좀 흔하지만 네. 사은품으로 막 나눠지지만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고급품이었습니다. 생각해 대나무 올 자르고 하기 때문에 옛날 그 선비들이 그 양반들이 선물 주고받을 때 부채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이제 편지 보낸 거예요. 제발 부채 좀 얻어달라. 라고 부탁하는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부채는 용도가 많죠. 이제 더위 부채인 것도 있고 얼굴 가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춘향전을 보면 거짓골이 된 이몽룡도 이 부채로 이제 얼굴을 가리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다 찢어진 부채로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정조 때 그 부채로 이제 태양미를 가렸다던가 부채질을 했다던가 그 이유만으로도 된통 고생한 경우가 있었고요. 부채 없이는 못 살고 또 부채 때문에 혼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양반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더위에 초연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체면이 있었기 때문에 초연한 것처럼 예. 그래서 이제 그 박지원이 쓴 양반전을 보더라도 거기에 나오면은 양반은 아무리 더워도 네. 버선을 벗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발바닥에 땀 나도요. 예, 예. 예, 실제로도 이제 그 민담 양반이 중에서 되게 힘드네요. 예. 그래서 그 양반전에 있는 양반이 되려던 사람이 네. 나 이럴 거면 양반 안 하겠소 하면서 때려치고 그만두는 거죠. 아이고야. 그렇다 하더라도 양반들이 부채질한 건 꽤 많아서요. 그 더위에 힘들어하면서 쓴 그 편지나 시를 보면은 부채질에도 지쳐서 그냥 나무 그늘에 드러나서 축 늘어져 있다. 부채질도 힘들다. 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채질 오래 하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 그렇죠. 팔 아프고. 이게 참 양반의 채통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거고. 옷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보면 옷감 소재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무슨 뭐 쿨링 소재 이런 거 많은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역시 모시입니다. 모시. 한산 모시. 그 당시 여름 대비 최고의 옷감이었죠. 와, 모시라는 것도 진짜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 효종의 장인이었던 장유가 그 더위에 시달리면서 쓴 시가 있는데 재밌습니다. 네. 모시옷 걸쳐도 마치 갑옷을 입은 듯 높은 집에 있어도 가마 속에 있는 것 온몸이 녹아나며 기름땀 범벅이라 마치 가마솥 물고기처럼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삼키기만 기다리네. 땀을 훔치고 창틀에 기대어도 몰아쉬는 숨소리 헉헉거릴 뿐 밤에 더욱 극성인 이놈의 찜통 더위 언제쯤 늦더위가 사라질런고. 읽는 것만으로도 덥습니다. 열대야였나 보네요. 밤에 예. 더욱 극성이라고 했던 게다가 거니까. 늦더위. 예. 늦더위까지. 예. 얼마나 더웠는지 얼마나 답답했는지가 이 시에 고스란히 묻어나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부채뿐만이 아니라 등걸이 아니면 등등걸이라고 해서 그 등나무 가지를 엮어서 만든 조끼 같은 게 있거든요. 조끼를 등나무 가지로 만들어요? 그럼 이제 구멍이 숭숭 난 오. 스프링 같은 형태가 되거든요. 그걸 입고
그 위에 그 옷을 입으면 이 공간이 생겨서 바람이 좀 잘 통해요. 공기층을 만드는 거예요. 네. 지금의 메쉬 소재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등토시라고 해서 이제 팔에 끼우는 것도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팔에 끼우면 이제 바람이 잘 통하는데 제가 이걸 입은 사람을 실제 본 게 백범 김구 선생님입니다. 사진을 보면 입고 계시더라고요. 오, 그래요. 예, 그래도 이제 모시는 고급품이고 일반 백성들은 삼배. 지금도 입죠. 삼배는 이제 몸에 닿으면 꽤 시원한 옷감이니까요. 삼배가 조금 더 저렴한 거예요, 모시보다. 그렇죠. 모시는 좀 고급이고요. 오, 그래요. 그 삼배도 삼배지만 그래도 정 가난한 백성들은 그냥 벗고 우통 벗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또 죽부인도 있잖아요. 그렇죠. 죽부인. 대나무를 짜서는 죽부인인데 이걸 끼고 자면 이것도 역시 공기층. 공기가 통하니까. 근데 재미있는 게 부인이라는 게 결국 부인이라서 예. 아버지가 쓴 죽부인은 또 아들이 물려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별게. 양반들은 힘들어요. 그렇죠. 양반들은 힘들어요. 제가 생각해서 좀 네. 우습습니다. 버선도 못 벗고. 예. 그 밖에 나갈 때만 버선 신는 거죠? 집안에서는 집안에도 버선을 벗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민담을 보면은 여름에요? 예. 임금님 아니요 몰래는 벗었겠죠. 집에서 혼자 몰래는.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예. 네 조선시대 민담 중에는 이제 그 임금님 앞에 나갔는데 다들 이제 버선 신고 풀 장착으로 이제 갔는데 이때 이제 오성 이항복이 꾀를 내서 오늘 날이 더우니까 네. 다 신발 벗게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야 신난다 하면서 전부 신발을 보고 버선을 들어냈는데 네. 그 이항복의 장인어른인 권율만 그 사위가 약간 꼬드겨서 버선을 안 신고 그냥 출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대권율 장군이 예. 버선을 안 신고 예. 맨발로 신시고 갔다가 예. 사위 때문에 걸렸어요. 사위한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 너는 왜 신발 안 벗니? 그러니까 권율이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딱 알았죠. 벗어. 그래서 와. 억지로 벗으니까 맨발이 드러나자 사람들이 다 웃고 너는 왜 벗어 안 신고 지금으로 왔냐. 따지면 이제 대통령 주최 국무회의에 맨발로 간 거네요. 예, 뭐 아니 그래 야 상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찔하죠. 그래서 그때 권율이 한 말이 예. 제가 사위의 꾀에 넘어갔습니다. 죄를 벌해 주십시오. 일부러 그랬어요. 예, 아니 일부러 아침에 얘기한 거예요. 장인어른 오늘은 더우니까 버선 신지 말고 출근하세요. 함정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장난을. 예, 그런 또 유쾌함도 있었습니다. 예, 민담이니까요. 예, 민담. 예, 전해진 이야기니까. 또 하나 아예 여름용 수면 공간을 따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더워서 못 살겠다라는 네. 표현이 집이 낮아서 덥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지열이 올라와서요. 예, 아무래도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한옥에서 지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름이 되면 문짝을 이제 들어올려서 처마에 걸어놓고 바람이 사방으로 통하게 합니다. 근데 조선 초나 그때쯤에 보면은 보통 우리가 한옥하면 1층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는 2층이나 아니면 누각이나 다락방을 지어서 여름에 더울 때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살짝 높게. 예. 그래서 이제 그 태조의 세자, 그러니까 나중 태종한테 죽었던 그 막내 동생이 이방석은 이제 시원하게 자겠다고 누각을 만들었다가 네.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 누각을 헐린 적도 있었습니다. 누각이라고 하면은 이제 밑에 기둥을 길게 해서 좀 높이 지은 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반들은 이제 그 더울 땐 그 누각에 올라가서 그 장막을 치고 자요. 모기 때문에. 모기장까지 치고요. 그래. 그래도 이제 그래서 덥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서민들은 그냥 집 밖에 들판에서 이제 그냥 누워서 자고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8586님이 조선시대에도 팥빙수를 먹었나요? 네. 그리고 정민주님은 임금님은 너무 더울 때 석빙고에 있는 얼음을 드셨을까요? 그거 이용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 빙고라는 것이 워낙은 그렇게 그 겨울에 한강의 얼음을 주로 넣어놨다가 여름에 쓰는 것인데 용도가 여러 가지였습니다. 우선 먹는 것도 확실히 있었고요. 세종시대 때 보면은 활인원에서 열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쇠빙, 그러니까 얼음 깬 걸 나눠주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조선 초기만 해도 그 동빙고, 서빙고에서 나라의 빙고밖에 없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개인 빙고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빙고요? 네네 사빙고라고 해서
그래서 많이 얼음들을 쓸 수 있었는데요. 어디 벽 땅 파는 네, 땅 파서 거기 안에 이것저것 볏짚가루 넣어놓고 얼음을 잘 넣어놓고 밀봉해 두면 여름까지 그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빙이라고 하거든요. 그 왕이 신하들에게 얼음을 나눠주는 거. 이게 굉장히 그 영예였습니다. 그래서 빙패라고 해서 쿠폰을 나눠줘요. 그 이 빙패를 가지고 빙고에 가면 얼음동을 하나 주는 거예요. 얼음 쿠폰. 예. 물론 이게 그 먹는 데만 쓴 건 아니고 뭐 이제 염색하거나 그럴 때 쓸 때도 있지만 지금 이제 여름이니까 그 먹는 것인데 먹을 때 그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먹는 것인데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 때 주로 얼음을 이제 깨서 박살을 내서 사람들이 그 얼음을 나눠 먹거나 물에 타서 빙수로 해서 먹었어요. 얼음빙에 물수. 얼음물. 예, 얼음물에서 먹는 것이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빙수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게 빙수가 우리가 얼음 빙자에 물 숫자를 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이름입니다. 일본에서는 카키코울이라고 해서 그 깎은 얼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빠오빙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깎은 얼음이에요. 물 숫자가 안 들어가요. 하기사. 음. 얼음물이라는 표현이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팥빙수 같은 빙수는 좀 녹아야 얼음물이 되는데 그쵸. 사실 시작할 땐 얼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다들 얼음을 깨서 그걸 물에 타서 빙수를 마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빙수를 마시다가 이제 1920년 개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일본이나 그런 것들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서 얼음을 이제 깎아서 거기다가 이제 과일도 넣고 라문에 넣고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이름이 남은 거죠. 빙수라고. 그러면 조선시대 원래 빙수는 말 그대로 물, 수였고 얼음을 띄운 물. 지금이랑은 다른 거네요. 아니요. 왜 지금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왜 빙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 유전자에 커피 빙수. 색져 있는 거예요. 예, 빙수. 커피 얼음물. 빙수 주세요. 예. 이한 작가님이 빙수를 했어요. 무슨 소리하고. 예. 야, 재밌습니다. 예. 왜 또 여름에는 수박이 빠질 수 없습니다. 예. 또 자두도 있죠. 제철 과일들 많은데 조선 시대에도 이런 제철 과일을 여름 과일을 먹었을까요? 어떤 게 사실 있었을까요? 그 중국 같은 데서는 이제 과일 같은 거 얼려서 먹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정말 송나라 때는 밀샤빙이라고 해서 이제 얼음하고 꿀을 이제 그렇게 먹는 것도 있고 아니면 과일을 얼려서 먹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그 왕들한테는 얼음 쟁반에다가 과일을 담아서 시원하게 내어서 먹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 오이나 과일 같은 거를 우물물에 넣어서 시원하게 해서 먹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물물이나 아니면 냇물 같은 데다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여름 과일 하면은 참외입니다. 참외. 예. 수박이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맛있는 수박은 좀 아니었고요. 그래서 참외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 하면은 네. 당시 조선 책리학에서 구한 말에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관찰해서 쓴 걸로 보면은 이 여름철이 되면 그리고 참외철이 되면 그 서울에 쌀값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쌀을 안 먹고 참외를 밥 대신 먹으니까. 그 정도로 참외가 흔했다는 거예요. 참외를 춤하고 참외를 좋아하고 참외를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와서 감탄하는 게 왜 이렇게 참외를 많이 먹지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7, 8개나 11개까지도 먹는다라고 돼 있거든요. 밥 대신 먹을 네. 정도로.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참외 먹기 내기도 있을 정도였고. 참외 먹고 싶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요즘 참외가 풍년이라는데 그러니까 너무 풍년이라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들어서 저도 그래서 가서 이 집안에 참외 좀 많이 사 먹으려고요. 조선 시대에 참외가 흔했다. 밥처럼 먹었다. 예. 근데 당시는 그러면 수박은 귀했을까요? 그 수박도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연산군이 있습니다. 예. 그 연산군이 연산군 8년인데 중국에 사신이 가는데 사신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수박 사와라. 중국 수박 사오라고요? 네. 당시 수박을 서과라고 했거든요. 예. 서쪽 서자를 쓰는데 왜냐하면 서쪽에서 건너온 과일이라서 그걸 듣고 신하들이 잔소리를 합니다. 물론 임금님께서 그 수박을 먹고 싶다기보다는 그 씨앗 종자를 얻으시는 거 같기는 합니다만 중국 수박이나 우리 수박이나 다를 거 별로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 자기가 먹고 싶어서 사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연산군인데. 예, 연산군이니까요. 그것도 잘 들고 와야 되는데. 네.
골머머리로 만들고. 사실 상하죠. 당연히 과일인데요. 중국에서부터 어떻게 가져오는데. 그렇죠. 한 달 넘게 오는데 어떻게 멀쩡히 오겠습니까? 그것도 여름에. 예. 그 과일, 제철 과일을 중국에서 가져와라라는 명을 들은 사람들은 등골이 그냥 오싹해지겠네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다. 근데 그 광해군은 관세군이 연산군은 그거 말고도 그 굴이나 그 전복 같은 것도 신선한 거로 가져오라고 그 달달달달 신하들을 볶았기 때문에. 신선한 걸로. 네. 그래서 뭐 냉동 놀랍지 탑차라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연산군에게. 네. 이 더위를 시를 쓰면서 이겨낸 시인도 있다고요. 그 아까 그 장유의 시도 소개했지만 예. 그 사람들이 정말 무더위에 이기기 위해서 정말로 수많은 시를 적었는데 똑같습니다. 너무 더워, 찜통 같아, 죽을 것 같아, 땀이 비지땀이 흐르고 무슨 뭐 죽처럼 떨어지고 국물처럼 떨어지고 땀이 그렇게, 국물처럼 떨어진다.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덥긴 덥구나라고 그 더위가 온몸으로 그 고통이 느껴지는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엄청 더운데 예. 5939님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반들은 지킬 것도 많아서 무척 힘들었겠네요. 현재 우리는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네요. 라고. 그죠? 못해도 선풍기는 있지 않습니까?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의 여름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올해 5번째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쓴 세금이 거친 세금보다 54조 2천억 원 많았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발언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동맹국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무도한 욕을 하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네, 2828님. 적금 만기로 목돈이 생겼는데 투자가 처음입니다. 혹시 비과세이면서 이자가 많은 상품이 있을까요? 하고 문자 주셨는데요. 코어 금융 컨설팅 그룹 한종환 수석팀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ETF 상품들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경기 침체,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발생 시 방어할 수 있는 채권, 금, 달러 등의 안전자산도 빼놓을 수 없고요. 대한민국은 국내 주식거래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이나 이자, 해외 투자를 통한 수익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기적으로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 주식 계좌로 운영을 하되 국내 상장 해외 투자 ETF, 이자 배당이 높은 ETF들은 ISA 계좌를 이용하시면 비과세 혜택과 200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적용받아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상장 ETF에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이상에 대해선 22%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원금 자체를 적게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IRP나 ETF로 구성된 변액보험 상품을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장기 재무 목표에 부합되실 때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순영님하고 1927님이 서울에 전투기가 지금 요란하게 지나다닌다. 5분에서 10분 정도 난리가 났다. 막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그 블랙 이글스 팀이 있지 않습니까? 공군 특수 비행팀 에어쇼 준비하는 에어쇼를 준비하는 블랙 이글스가 오늘부터 12일까지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일대에서 에어쇼를 위한 비행 연습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요거는 좀 서울 시내에 사시는 분들이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서 방사청이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비행 연습을 하니까 네. 이때 좀 비행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다음 질문도 들어보죠. 네,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연옥님, 고리원전을 해체하고 가동 중지해도 여름철 전기 공급에 문제는 없겠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고리원전 이게 1978년에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587메가와트 정도의 발전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대형 빌딩 1000개, 산업단지 2-3개를 동시에 돌릴 수 있는 그런 네. 발전 용량인데 그러면 그 정도의 고리원전이 없어지면은 발전은 괜찮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미 2017년 6월에
운영이 중단된 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이 고리 네. 원전 1호기가 현재도 돌아가지 않고 있고 네. 이거를 완전히 해체하더라도 전력 용량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최기성님. 자급제 휴대폰을 할부해서 사면 이자가 더 붙지 않나요? 하고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자급제 휴대폰이라고 해서 이자가 무조건 더 붙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자급제 휴대폰은 일반 통신사 대리점이 아니라 온라인몰이나 제조사 공식 홈페이지, 제조사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라서 만약에 카드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이 있다. 이러면은 이자 없이 살 수 있고요. 근데 프로모션이 없으면 또 유이자 할부가 되니까 가입한 카드에 따라서 이자율이 정해지게 되고 통신사 휴대폰은 할부하면 무조건 연 5.9% 정도의 이자가 붙고 또 아하. 비싼 요금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말기 뭐 24개월 이렇게 사더라도 그 네. 안에 할부이자 그렇죠. 녹아 있다라는 거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급제 휴대폰을 살 경우에는 내가 그냥 공기계만 사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무이자 할부되는 카드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네요. 네. 어휴, 5점 몇 퍼센트면 이거 크네요. 5.9%. 그렇죠. 그죠.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간병비였는데요. 3447님, 24시간 간병을 받는 경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순차적으로 간병인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충당하는 제도도 좀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시범 사업이 네. 이어지고 있고 알아보니까요. 만만치 않네요. 일반 환자가 하루에 간병인 비용 12에서 14만 원 정도. 중증 환자는 14에서 19만 원 정도. 특수질환 환자는 20만 원을 넘기도 한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간병인의 손이 많이 가고 그렇죠. 또 시간이 많이 들수록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월급으로 따져도 최소 월 300에서 500만 원 이상까지도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중요한 거는 마음씨 좋은 간병인을 만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또 주변에 소개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네. 간병인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부, 2부 모두 마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